자, 비단 우한 폐렴을 앓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한 폐렴의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또한 우한 폐렴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전염병의 이슈는 항상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역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002년 사스 발병 당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때 한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1% 이상 하락한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메르스, 이 메르스의 공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했던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소비 위축이 그와 동시에 지속됨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현재 중국발 우한 폐렴의 전염력과 확산력에 의해서 현재도 모든 채널의 뉴스에서 이러한 전염병의 공포에 대한 정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적인 공포보다는 다소 냉정한 정보를 통한 현실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지금의 공포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방송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는 이쯤에서 하고 과거부터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질병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2002년 말에 발생한 사스가 있고, 2009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신종플루,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메르스가 있습니다. 자, 메르스 같은 경우는요, 2015년 6월 달에 발생을 했죠. 자, 첫 번째로 사스는 2002년 11월 달에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상반기에 그 정점을 찍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략 8,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던 전염병입니다. 사망자는 대략 800명 정도였고요. 이때 사스의 치사율은 대략적으로 10%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신종플루는 2009년에 발생을 했고요. 너무 빠른 전염력과 확산력을 가진 전염병이어서 사실상 전염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감염자를 신종플루가 배출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글로벌리 확진자가 무려 27,000명 정도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원래는 2011년 중동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전염력이 유입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시기는 대략 2015년경입니다. 자, 2015년 5월 달에 국내 첫 감염자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599명의 확진 감염 사례로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략 189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이 중 40명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현재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2일 날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13만 8,4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083명, 치사율로 따지자면 대략 3.6% 정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요, 7,979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략 72명이며 치사율은 0.9%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표적인 전염병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염병이 이 우한 폐렴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과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질병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병의 정보와 사례를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는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력이 확산되고 있고, 오늘 하루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다, 등등 이러한 뉴스들을 계속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이고 냉정한 객관적 판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질병과 비교를 해서 현재 우한 폐렴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전염병들과 우한 폐렴의 이러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우한 폐렴으로 인한 질병 자체가 메르스나 사스보다 전염력은 매우 강하지만 치사율은 메르스보다는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이 전염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말부터 2003년 3월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이 동기간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700선에서 500선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메르스는 2015년 5월 달에 발병이 시작되어서 7월 달, 즉 2달 정도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2100선에서 1900선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대략 6%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당시를 보자면 조금 흥미롭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 하락 조정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메르스와 사스 발발 당시에는 전염병의 이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대외적인 경제적 이슈가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스가 발발하던 2002년 말 우리나라에는 카드 대란 이슈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자, 카드 대란이란 카드사에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주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자 한 개인의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이슈로 불거졌던 그러한 사태였습니다. 2015년 발발했던 메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메르스의 이슈가 터짐과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증권시장이 출렁거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의 먹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 우려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므로 아시아 각국의 나라와 우리나라 증시를 암울하게 했던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사태 때는요, 이 신종플루 전염병 사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글로벌 경제를 타격할 만한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종플루 하나만으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처럼 단순히 현재 우한 폐렴 질병의 이슈의 공포로만 인하여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조정됐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거시적인 판단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우한 폐렴 전염병을 등에 업고 분명히 함께 움직이는 경제 사태의 우려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현재 무엇이 세계적 글로벌 경제 악재를 촉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우선 공매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최근 우한 폐렴 사태가 글로벌리적으로 확산이 되자 한국은 국내 증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완화 전략을 공표했는데 사실상 이게 약발이 먹히지 않자 3월 13일부로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금지를 연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가 처음 공매도 완화를 선택했던 것은요, 대규모 외국 자본의 이탈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자, 사실상 공매도 금지는요,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메리트를 상실하게 만들고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변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매도 금지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의 주가 하락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8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2011년 남유럽 재정 때도 3개월 정도 공매를 금지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코스피는 3.4% 하락에 그쳤고요. 코스닥은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러한 아주 괜찮은 상황을 보여줬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 사태 때는 코스피가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12.1%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9.9%가량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게 경제의 이 현재 침체가 만약에 불확실성이 확실해진다면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상관없이 물량을 집어던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금지는 어느 정도의 이 하락의 완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실망 매물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규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연 5일 순 매도를 이어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국내 공매도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들은요 미리 조만간 한국에 공매도 금지 규제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시장에서 미친 듯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물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싼 값의 신용과 융자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했던 개미들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량의 강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2차 하락에 우려할 상황이 또 오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은요 개미들의 신용과 융자 매물을 단기적으로 노리기 위해서 이처럼 과도한 공매도를 통한 과도한 주가 하락을 유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매 금지 조치 이후에도 남유럽 재정 때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공매도가 아닌 실망 매물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저들이 저가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그러니까 16일부터 우리가 이 주가의 행보를 꾸준히 살피고 판단해 보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것이죠.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상 주가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일까라고 저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 사실 한국의 주가는요 폭등을 우려할 만한 그런 주식의 화랑 시장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라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바로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만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는 이 공매도가 순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배만 불려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하락장의 공매도의 거래는 정말 개미들에게는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팬데믹 사태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과연 언제 종식이 될 것이냐? 왜냐? 현재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사람들의 소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고요.
결국 이게 유럽과 미국 시장에 치명적인 소비 위축을 더불어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생산 공장의 제품과 부품 공급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세계 최대의 생산 국가라는 중국이 현재 우한 폐렴의 사태로 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한 폐렴의 사태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의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부품이 없어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셧다운 상태가,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꺼내자면 바로 자동차 사업이 치명적인 상황을 입고 있죠. 왜냐? 대부분의 부품 사업을 중국을 통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무역의 수출과 수입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경색이 찾아오게 되고요. 물론 유통에도 경색이 찾아오죠. 자, 이러한 상황이 실물 경제를 위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비까지 시키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소비는 더욱더 위축되게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경제적 위축 불안성이 주식시장에 공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이 매도의 포지션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가 하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 유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폭격을 맞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폭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유가는 두 가지 이유로 폭락을 합니다. 바로 기름을 사용하는 사용량이 줄었을 경우입니다. 자,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항공기와 교통의 운항이 중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수출 수입의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자 차량 운행이 급진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 더욱이 공장은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 운행을 일부 규제하거나 자택근무 혹은 아예 운영을 정지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글로벌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협의가 실패함으로 인해 오일의 공급이 폭등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소비 위축으로 수요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과다로 인한 소비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더욱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더욱이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 팬데믹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아무런 방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던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결국 글로벌 경제를 공포지수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해 국내 역시 소비 위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소비가 늘어야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이 즉시 주식시장에 이것이 반영되고 주식이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전혀 그러한 시너지를 주식시장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는 한국과 중국은 조금 감염성에 대해서 주춤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롭게 미국과 유럽에서 전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코로나19 사태의 종식보다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여전히 아직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도 현재 10곳 중 8곳이 6개월 이상 코로나 여파가 지속될 시에는 버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중 18.3% 정도는요, 아무런 대응 방안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금융 지원, 조세 혜택에 대한 이런 도움을 현재 중소기업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그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곳이
생산과 내수, 수출 이 중에 어느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산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 생산이 충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내수와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더욱이 이번 WHO의 팬데믹 선언 공포로 인해 전 세계가 전염병 공포로 인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결국 수출 중심 국가의 한국, 이 한국의 수출 이익은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한국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국내 수출 부진의 여파는 부실 기업들의 줄도산이 일어날 확률을 매우 높게 만듭니다. 부실 기업의 몰락은 2차적으로 하청업체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실업자와 부채가 양산되게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인한 소비의 한축이 더욱더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들까지 당연히 포함을 해야 하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최저임금부터 올려버린 이번 정부의 무능한 정책, 이러한 정책이 현재의 이런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소비와 공급, 투자 이 모든 게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퍼펙트 스톰이 현재 글로벌 증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포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퍼펙트 스톰을 일단 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완벽한 방역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으로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들이 꺼낼 카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엘리트들이 원하는 그 시기가 되면 치료제가 풀리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식시장의 패닉 상태에 절대 여러분들은 감정이 이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글로벌 경제 악재의 흐름을 이 강대국들이 퍼펙트 스톰이 촉발될 때까지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미국 트럼프는요, 미국의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무려 500억 달러에 관한 연방 재난 구호 기금과 의료 물품, 검진, 백신에 들어가는 비용의 75% 정도를 바로 연방 정부에게 요청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포를 했고요. 각국의 EU 정상들은요,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 기금을 대략 25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완화 조치로 인하여 경제 심각한 하락을 더 이상 촉발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현재 산유 증상과 더불어 한동안 상당히 지루한 침체를 거듭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직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확산 중에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에 아직도 산재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을 예측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섣불리 이 신용과 이 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사태 상황에 비해서 솔직히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 심리적 불안 요소는 분명히 저들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경제 과도기일 뿐이므로 엘리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조차 거의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를 박살내버리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저들이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켜보는 것, 즉 관망하는 것과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이 얼어붙고 있고요. 이커머스, 즉 온라인 구매는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들이 의도하는 계획이 현재 성공리에 잘 안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는 현상으로 식재료와 생활 필수품 이러한 것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올 계획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마스크 생산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의원들 한숨부터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자, 이러할 때일수록 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국민들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마스크 생산에만 총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빨리 대외 경제정책 연구팀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치료제 개발과 완벽한 방역 시스템에 몰두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저들이 잘 눈에 띄지 않거든. 국민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쇼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자, 이들은 어디까지 도대체 이번 정부는 정치적인 이러한 이슈를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 쇼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 저들의 소름 돋는, 이번 정부의 소름 돋는 정치적 쇼맨십, 정말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는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이번에 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